조금씩 용기를 내보자고요. 지금까지 사연 머물다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버스비 내려고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한 적 있으셨나요? 저도 얼마 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 안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는 것 같고 기사에 돈 없냐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급히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그땐 정말 창피하고 막막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훨씬 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초라한 여자가 낡은 손수건에 쌓인 금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게는 작물은 안 받소. 썩 나가시오. 훔친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어요. 딱 봐도 작물이구만. 썩 나가래도. 제발요. 아이가 아파서요. 병원비가 없어요. 여자의 등 뒤에는 볼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쌕쌕거리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리 줘보시오. 주인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돋보기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이 목걸이 진짜 어디서 났소? 금은방 주인은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오늘의 주인공처럼 살아오면서 막막했던 순간이 있으시겠죠? 그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나도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30살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습기가 배어든 벽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옆에는 3살 아들 이준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수연은 아이 이불을 한번 여며주고 나서야 문을 나섰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상가 건물 복도를 닫고 날이 밝으면 반찬 공장으로 출근해 도시락 반찬을 포장하는 게 수연의 하루였습니다. 그 사이 이준이는 위층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면 이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반지하 단칸방,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들. 엄마 한정숙이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빚이었어요. 2군데 일을 해도 늘 모자랐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수연은 한동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 시절 곁에 있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수연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던 날 그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지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그 시절, 아직 이름도 없는 생명이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온기였는지도 몰랐어요. 수연은 혼자서 이준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수연이 버티는 이유였고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아야 할 이유였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수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이준이 곁에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재워서 내려다 주신 이준이는 벌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준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수연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준아. 수연이 몸을 일으키며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준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이마를 짚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열이 아니었죠. 서둘러 젖은 수건을 꺼내 이마에 올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준이는 자꾸 몸을 뒤척이며 칭얼댔고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고 빨랐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축축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수연은 등에 업힌 이준이를 한 손으로 단단히 받치며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이준이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로 느껴졌어요. 수연은 자꾸만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이준이한테 하는 건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지 수연도 알 수 없었어요.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준이를 무릎에 앉혀 꼭 안은 채로 기다렸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가슴 소리를 듣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지를 들고 돌아온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 초기예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입원.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준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수연을 더 무겁게 짓눌렀죠. 나쁜 엄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를 보면서도 가장 먼저 돈 걱정이 드는 게 수연의 현실이었어요. 원무과 직원이 건네준 종이에는 입원비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수연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수연은 직원에게 작게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입원 결정 빨리 하셔야 해요. 아이가 어린데 폐렴은 금방 나빠질 수 있거든요. 수연은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준이를 다시 등에 업고 응급실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뿌연 새벽빛이 골목 위로 번지고 있었죠.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등에서 이준이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지금 입원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돈이 없어 그냥 데리고 나온 참이었죠. 수연은 입술을 꼭 다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골목골목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는데 집주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연 씨, 밀린 월세 말이에요. 이번 달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사정했어요. 집주인이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 이번 달까지예요. 더는 안 돼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준이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는 열에 지쳐 금세 잠들었어요. 수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팔 것을 찾아봤는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애초에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릇이며 옷가지며 하나씩 꺼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슬플 힘도 없었죠. 그러다 시선이 오래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잠깐 멈췄죠. 그리고 서랍 깊숙이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동그란 금 펜던트 목걸이가 나왔어요. 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는데 펜던트만큼은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한정숙이 숨을 거두기 직전 수연의 손을 꼭 붙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연아,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절대로. 엄마가 가장 힘들던 시절에도 끝까지 팔지 않고
지켜온 물건이었어요. 그 목걸이만큼은 손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연은 힘겹게 자고 있는 이준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볼은 아직도 발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이준이 살려야 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목걸이를 손수건에 천천히 쌌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잠든 이준이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체온이 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주머니 속 손수건을 한번 꽉 쥐며 반지하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시장 골목 끝 낡은 금은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은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엄마가 절대 팔지 말라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등에서는 이준이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죠.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시장 골목은 아침 햇살이 막 스며들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 양쪽으로 문을 여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 끝에 자리한 금은방은 유리창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간판 글씨는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어요. 67살의 오상필이 안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세공사였어요. 솜씨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귀한 물건은 죄다 그의 손을 거쳤다고 했죠. 지금은 시장 골목 이 작은 금은방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봤어요. 젊은 여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있어봐. 수연이 아이를 달래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오상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쳤죠. 그 안에 동그란 금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어요. 오상필은 손님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정이 있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은 달랐죠. 등에 업힌 아이는 칭얼거리고 있었고 여자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오상필은 아무 말 없이 돋보기를 꺼냈어요.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펜던트가 묵직했어요. 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펜던트만큼은 단단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오상필은 돋보기를 눈에 대고 펜던트 표면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가운데에는 동그랗게 꽃잎이 펼쳐지는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꽃인지 해인지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문양이었는데 선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의 간격이 금을 다듬은 손길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상필의 손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었어요. 돋보기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홈이었어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죠. 오상필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옆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얇은 금판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오상필의 손이 굳었어요. 안쪽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 S, H, 2001. 오상필은 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각인, 이방식.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죠.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목걸이를 보던 오상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린 게 이상했습니다. 오상필이 굳은 얼굴로
펜던트만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오상필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등을 돌린 채 오상필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지금 너무 급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눈빛은 조급했죠. 오상필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생각보다 귀한 물건이네요. 오상필이 짧게 답하며 영수증 용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뭔가를 적는 척하다가 수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고금 매입할 때는 원래 이렇게 받아두거든요. 수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준을 입원시켜야 했어요. 수연은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아쥐고 금은방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상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펜던트가 들려 있었죠. 수연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에 돈을 내고 이준이를 입원시켰어요. 병실 침대에 아이를 눕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스르르 잠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아이 곁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러다 오상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목걸이를 들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던 그 표정.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요? 왜 연락처를 받아뒀을까요?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아,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말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오상필이 그 목걸이를 보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금은방 문을 나선 뒤 오상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는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천천히 손을 뻗어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으로 걸어가 유리창에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영업은 끝낼 참이었죠.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한 번 울리고 잦아들었습니다. 금은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상필은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낡은 철제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서랍이 뻑뻑하게 열렸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은 서랍이었죠. 먼지가 희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오상필은 하나씩 꺼내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제작 장부와 설계 도면들이었어요. 평생 그의 손을 거쳐간 물건들의 기록이었죠. 오상필은 손끝으로 봉투를 하나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겉면에 작게 연도가 적힌 봉투였어요. 2001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설계 도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상필은 도면을 펼쳐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펜던트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돋보기를 들고 문양의 간격, 숨은 홈의 위치, 각인의 배열, 펜던트의 두께까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게 없었어요. 오상필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펜던트는 자신이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20여 년 전이었어요. 그때 오상필은 한창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었죠. 어느 날 백형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맞춤 세공을 부탁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오상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반듯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아이한테 특별한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걸로요. 오상필은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으니까요. 안쪽에 작은 이니셜을 새겨 넣을 때는 숨도 참았어요. B, S, H, 백서아.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완성된 목걸이를 건네던 날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엷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상필은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의 어린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오상필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물건이었는데 그 아이는 끝내 그 목걸이를 오래 하지 못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상필도 차츰 잊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아기 엄마의 손에서였어요. 오상필은 한동안 도면과 펜던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괜히 오래된 일을 들쑤셔서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그 젊은 엄마와 아이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하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상필은 밤마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밀던 그 모습이었죠. 등에서 칭얼거리던 아이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덮어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결국 오상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형그룹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높고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이런 번듯한 건물을 드나들던 젊은 시절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오상필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는 넓고 서늘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오상필을 바라봤습니다. 오상필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면담이 어렵습니다. 오상필은 사정을 해봤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상필은 결국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행 비서와 함께 걸어 나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이른이 넘어 보였지만 등이 꼿꼿하고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모습에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서늘했죠. 말 한마디 없이 걷는데도 주변 직원들이 절로 고개를 숙였고 로비 공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큰 것들을 다뤄온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기운이었어요. 오상필은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며 외쳤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앞을 막아섰어요. 백건호는 흘끗 한번 바라보더니 그냥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상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건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백건호의 눈이 오상필에게 꽂혔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오상필은 그 시선을 똑바로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백건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수행비서에게 짧게 말했어요. 모시고 오게. 백형그룹 본사 건물 한쪽에 작은 별실이 있었습니다. 백건호가 직접 수행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만 남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상필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는데도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저절로 숨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오상필은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끼며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백건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오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채였어요. 손수건을 천천히 펼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그란 금 펜던트였어요. 줄은 빛이 바랬지만 펜던트만큼은 세월이 비껴간 듯 단단했고 겉면에는 정교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건호의 시선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목걸이를 어디서? 목소리가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상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눈빛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백건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74살의 회장이었어요. 평생 수많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두 손으로 펜던트를 감싸 쥔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상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백건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기억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처음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얼마나 작고 따뜻했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던 기억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채워주던 날도 떠올랐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목걸이가 헐렁했죠. 그래도 아이는 좋아하며 웃었습니다. 백건호는 그 웃음을 보며 이 아이가 평생 이 목걸이를 하고 자랐으면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백건호는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풀고 돈을 쏟고 수십 번의 제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가짜였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백건호는 조금씩 포기해 갔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상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걸이는 20여 년 전에 회장님 의뢰를 받아 제가 만든 물건입니다. 그때는 저도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백건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연락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조용한 시장 골목에서 소소하게 금은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젊은 아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백건호가 아무 말 없이 오상필을 바라봤습니다. 오상필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의 유품이라며 목걸이를 꺼내더군요. 눈에 익었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나서 오래된 설계 도면을 꺼내 하나하나 대조해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물건이 맞았어요. 백건호의 손이 펜던트를 더 꽉 쥐었어요. 오상필은 그것을 보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도 아파 보였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오상필이 접힌 쪽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건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름 하나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백건우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오상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확인하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건우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어요. 윤 실장, 이 번호로 한수연이라는 사람 찾아보게. 지금 당장. 잠시 후 알겠습니다 하는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백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아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너무도 긴 세월이었죠. 백건우는 손 안의 펜던트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잘한 일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백건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보게. 윤 실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연 30살입니다. 반찬 공장에서 일하며 3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없고 모친이 혼자 키웠는데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수연 모친 이력이 좀 특이했어요. 이름을 여러 번 바꾼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소도 자주 바뀌었고요.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어요. 백건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이름을 바꾼 게 언제였나? 25년 전입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백건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5년 전, 백서아가 사라진 그 해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기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윤 실장은 오랫동안 백건우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조사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백서아 아가씨가 사라진 뒤로 수십 번 단서를 쫓았고 그때마다 어디를 파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선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무렵 저택 직원 퇴직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서류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간 흔적이 있는데 기록엔 없었습니다. 백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 실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저택에서 일했던 분들을 수소문해 봤어요.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 분을 찾았어요. 이른이 넘으신 노인이었는데 당시 저택에서 주방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백건우는 창가에서 자리로 걸어왔어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그 무렵 분명히 함께 일하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퇴직 기록을 보니 그 사람 이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엔 그냥 넘겼는데 이상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백건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보고서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건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조작된 퇴직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 하단의 결제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이 그 자리에 고정됐어요.
백건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백세련. 백건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안 이름을 달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이 자리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 실장은 그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직은 추측입니다. 그 가정부가 수연의 모친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증거가 없어요. 백건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백서아가 사라진 그 무렵 백세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후계 자리를 두고 말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들이 뒤엉킨 채로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맞춰지는 것들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알아보게.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한마디 안에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잔뜩 눌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백건호 혼자 남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아직 쪽지가 있었어요. 한수연이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힌 그 쪽지였죠. 백건호는 그것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25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은 반지하 단칸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희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 있었어요. 다행히 호전이 빠른 편이라 며칠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한숨 돌렸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이준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팔 것을 찾느라 뒤집어 놓은 채로 그냥 뛰쳐나갔던 거였습니다. 한정숙이 쓰던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야 자리에 앉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그릇들, 낡은 옷가지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수연은 자꾸 손이 느려졌어요. 물건 하나하나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물건들 앞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냥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엄마가 쓰던 낡은 앞치마가 나왔습니다. 반찬 가게 할 때부터 입던 것이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한참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 꾸러미가 나왔어요. 천으로 둘둘 감긴 채였는데 살림살이 사이에 깊숙이 끼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천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수연에게. 한정숙의 필체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봉투가 손 안에서 가볍게 느껴졌는데 왠지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언제 쓴 걸까요? 왜 이 짐 꾸러미 안에 숨겨뒀을까요? 수연은 봉투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열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무거운 예감이 들었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열게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연은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서랍을 바라봤어요. 닫힌 서랍이었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준희가 퇴원한 날이었어요. 수연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재우고 나서야 막 한숨을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상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수연은 순간 굳었어요. 남자는 나이가 지긋했어요.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그냥 잘 차려입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데도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골목 쪽으로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벤츠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어요. 이 좁고 낡은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수연은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며칠 전에 뵀죠. 금은방 주인이에요. 오상필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은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갑다는 마음보다 의심이 앞섰습니다. 며칠 전 목걸이를 사던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수연은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백건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상필이 옆에 있다는 게 그나마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수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들어섰어요. 백건우의 시선이 수연에게 닿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25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쯤 이런 나이대일 거라고, 이런 모습일 거라고. 그런데 막상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를 보니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백건우는 애써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습기가 배어든 벽지, 낡은 살림살이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백건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켰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보며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이 집이 초라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남의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앉으세요. 수연이 짧게 말했어요. 백건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상필도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백건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25년 전에 저는 늦게 얻은 딸아이를 위해 목걸이를 하나 맞췄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을 풀고 돈을 쏟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백건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어요. 딸이 사라진 날 저택에서 일하던 도우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건우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 안에 동그란 금 펜던트가 있었어요. 내 딸의 목걸이가 당신 손에서 나타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백건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초면에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당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그 목걸이였어요. 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갑게 떨렸어요. 저는 한수연이에요. 한정숙 씨는 제 어머니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와서 키웠다는 말씀이세요?
말을 뱉고 나서 수연은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치기 시작했어요. 돌사진이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요. 아빠 얘기는 평생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5살 이전 사진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왜 사진이 없냐고 물으면 한정숙은 늘 같은 말만 했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수연은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들이 하나씩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문 잡은 손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건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억지로 믿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해요. 나이대도 여러 정황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연아,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말이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수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백건우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수연은 그 눈빛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고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절했습니다. 25년을 찾아다닌 사람의 눈빛이 저런 거구나 싶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부터 뭔가가 계속 맞춰지고 있었어요. 돌사진, 아빠 얘기, 5살 이전 사진. 하나씩 떠오를수록 발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동의도 거절도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백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상필도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잠시 후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벤츠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백건우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많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말투, 왠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랍 앞에 섰어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한정숙의 봉투가 보였어요. 수연에게 라고 적힌 그 봉투였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준희는 오래전에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수연은 이준희 옆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랍 안의 봉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에게 라고 적힌 한정숙의 필체였어요. 수연은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쓴 것이었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이 편지를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던 걸까요? 수연은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어요. 수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끝내 입으로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남긴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지시를 내렸어. 그 집 아이를 데려다 버리고 오라고 했지.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 수연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그 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려다 버리고 오라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편지가 손 안에서 살짝 떨렸어요. 그 아이가 너였어, 수연아. 엄마는 너를 데리고 갔어. 버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네가 엄마 손가락을 잡았어. 내 작은 손이 엄마 손가락을 꼭 잡는 순간 엄마 가슴이 무너졌어. 엄마한테도 아이가 있었거든. 일찍 떠나보낸 아이였는데 네가 딱 그 나이였어.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너를 데리고. 처음엔 다시 돌아갈 생각도 했어. 근데 며칠 뒤에 뉴스에 나오더라. 아이가 사라졌다고. 엄마는 그때 발이 굳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였거든. 감옥 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더 깊이 숨었어. 너를 데리고. 수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뒤로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바꾸면서 숨어 살았어.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말 못했어. 무서웠거든.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까 봐.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미안해. 부잣집 딸로 자라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수연아,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줘. 언젠가 네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다 받을게. 수연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까요? 왜 자신을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지금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요. 가난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준이가 반지하에서 폐렴을 앓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어요. 내 작은 손이 엄마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었겠죠. 아주 작고 연약했을 이 손이 한정숙의 손가락을 잡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정숙은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그게 감동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손을 놓지 못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랑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자꾸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던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이 아프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있던 그 손이었어요. 밥이 모자라면 자기 몫을 덜어주면서도 티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수연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수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한정숙을 미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해야 하는 건지. 수연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수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봉투를 손 안에 쥐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백건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잠시 후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받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겨진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수연은 이준희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준희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수연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쪽 엄마를 부른 건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백형그룹 본사 건물 안 백건호의 여동생 백세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짙은 색 재킷에 굵은 금 귀걸이까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백세련은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그룹 안에서 자리를 지키려면 그래야 했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은방 주인이 찾아왔다는 것도, 오빠가 직접 어딘가를 다녀왔다는 것도.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백세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25년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일이 이제 와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만약 친딸이라면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백세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계 자리는 물론이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한 일까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불안을 넘어 공포였죠. 그 여자 신상 다 파봐. 약점 있으면 전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수연. 미혼모였습니다. 3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가난했고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 아버지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박기태였습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 남자였어요. 백세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박기태는 31살이었습니다. 한때 수연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남자였어요. 수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사람이었죠. 그 뒤로 수연은 혼자 이준희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 박기태에게는 지금 도박 빚이 쌓여 있었어요. 돈이 급했습니다. 박기태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기태는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한수연 그 여자랑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나주면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요. 거기서 신분도 바꾸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있는 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태는 봉투를 닫으며 생각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랑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적당한 곳에 내려놓으면 그만이었어요. 도박 빚을 한 번에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이준희를 데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반지하 계단을 막 내려가려는데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박기태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자신과 이준을 버리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박기태가 먼저 다가왔어요. 눈밑이 거뭇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이준희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다. 박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박기태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말했어요. 나 많이 변했어.
수연아, 나 진짜로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이제는 제대로 해주고 싶어. 우리 셋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기태가 표정을 고쳤어요. 이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잘할게.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에서 뭔가가 치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행복하게 살자는 말이 웃기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게 늘 미안했어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어릴 때 한 번도 궁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혼자 힘든 거 뻔히 보이는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나 싶었거든요. 이준희도 그렇게 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며 자랄까봐.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박기태가 그 약한 곳을 정확히 건드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준희 손을 잡아 이끌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이준희를 안아 올리며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쿵쿵쿵. 박기태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나 진심이야.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아이 때문에라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희가 수연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쓸쓸한 감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준희한테 아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한순간 마음을 흔들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수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박기태는 잠시 멈춰 섰어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맹에 빠진 여자. 계속 들이대면 결국 넘어오겠지. 그 비열한 웃음을 담배 연기 속에 흘리며 박기태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건호가 수연 주변에 붙여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어요. 윤 실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박기태라는 남자가 나타났다고요. 윤 실장은 그 이름을 메모하며 눈썹을 모았어요. 어디서 나온 남자인지, 그리고 누가 보낸 건지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윤 실장도 그 사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기태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누가 보낸 건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백세련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건호가 수연을 불렀어요. 백형그룹 본사 건물 안 작은 별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준희를 데리고 왔어요. 이준희는 낯선 곳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렸고 수연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백건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윤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치합니다. 99.999%입니다. 백건호가 윤 실장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쥔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치한다는 말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정숙의 편지를 읽은 순간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준희가 수연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연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건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빠가 너무 늦었다. 너를 너무 오래 혼자 뒀구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건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74살의 회장이었어요. 평생 수많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단단했던 사람이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줄 몰랐습니다. 잡힌 손이 뜨거웠어요. 수연은 그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어요. 30해 동안 한수연으로 살았습니다. 한정숙을 엄마로 알고 살았어요. 눈앞에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쓸쓸해 보이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많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던 말투, 왠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느낌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이준희가 수연 다리에 매달리며 올려다봤어요.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울어? 수연은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작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백형그룹 본사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건우가 직접 소집한 자리였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백세련도 당연한 듯 참석했습니다. 무슨 안건인지 모르는 채였어요. 여느 이사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백세련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백건우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5년 전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백건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했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놀란 얼굴들이었어요. 곧 잦아들었죠. 백세련만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백건우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한정숙의 편지였습니다. 백세련에게 아이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백세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백건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사회 자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시킨 게 아니라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네가 돈까지 줬가면서 시킨 거잖아. 내 딸을 버리고 오라고. 백건우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그 무렵 저택 직원 퇴직 기록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사라진 흔적이 있는데 기록엔 없었어요. 서류가 조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최종 결제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백세련에게 꽂혔습니다.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그 가정부도 내 딸도. 백건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감춰온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박기태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백세련 측에서 건넨 돈이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이번엔 내 딸을 해외로 내보내려고 했어? 25년 전에 모자라서 또? 백세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 서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게 됩니까? 누가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백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경호원 2명이 박기태를 양쪽에서 잡아 끌고 들어왔습니다. 박기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버둥거리다가 이사들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백건우가 천천히 박기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태는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렸어요. 평생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백세련 부회장님 측에서 시켰습니다. 수연이랑 아이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방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사들 중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백세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꽁꽁 숨겨온 것들이 이사들 앞에 낱낱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자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세련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백세련은 이사회에서 퇴출됐어요. 25년 전 어린 조카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 저택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손을 쓰려 했다는 사실이 모두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지분도 이 그룹 안에서 누려온 자리도 하나씩 박탈됐어요. 2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일이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백세련이 지켜온 모든 것이 그날 오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수연은 반지하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수연은 반지하 계단을 마지막으로 올라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습기가 배어든 벽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준희와 단둘이 버텨온 공간이었으니까요. 한정숙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정숙이 준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가게 문 열던 뒷모습, 수연이 아프면 밤새 이마에 손 얹고 있던 그 손, 밥이 모자라면 자기 목 덜어주면서도 티 한 번 안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손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정숙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기억을 여기 두고 가기로 했어요. 한정숙을 엄마라고 불렀던 시간도, 그녀에게 받은 사랑도, 그녀에게 품었던 원망도 이 골목에, 이 반지하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준희가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수연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백건호의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평생 살아온 반지하 단칸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처음 며칠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준이는 달랐어요. 넓은 공간이 신이 났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오랫동안 쫓기듯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월세 걱정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어색했어요. 수연은 천천히 그 어색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백건우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억지로 아버지 노릇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아침에 이준이가 일어나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이준이가 밥을 먹을 때면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 건우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색하고 낯선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준이가 밥상 앞에 앉아 백건우를 올려다보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더 줘. 백건우가 잠시 굳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건우가 수연을 불렀어요. 오늘 저녁 손님이 한 분 오실 거야. 오상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금은방 주인이었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그냥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준이가 오상필을 빤히 쳐다보자 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준이는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이준이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백건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수연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동그란 금 펜던트였습니다. 수연이 팔러 갔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줄은 여전히 빛이 바랬지만 펜던트만큼은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겉면에는 정교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수연은 손바닥을 펼쳤어요. 백건우가 그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수연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목걸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준이 병원비가 없어서 팔러 갔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한정숙이 절대 팔지 말라던 그 물건이었죠. 그리고 오상필이 그 안에서 이니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백건우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수연은 지금도 한수연으로만 살았을 거였어요. 이 목걸이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오상필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오상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이 손바닥 위에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백건우를 올려다봤어요. 백건우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백건우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줬습니다. 차가운 펜던트가 가슴 위에 닿았어요.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한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소파에서 이준이가 눈을 비볐습니다. 수연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야? 수연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준아. 우리 가족이야. 이준이가 백건우에게 달려갔어요.
작은 팔로 백건호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백건호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몸을 낮춰 이준희를 안아 올렸어요. 이준희가 백건호 어깨에 턱을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금세 잠들 것 같았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넓은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백건호가 이준희를 안은 채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살았던 반지하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여기 있었어요. 많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백건호를 바라봤어요. 백건호도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작게 웃었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아이가 계속 생각났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해주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같이 놀아달라고 할 때 바쁘다고 하고 학원 가기 싫다고 하면 야단만 쳤었죠. 그때 아이 얼굴이 어땠는지 이제야 떠오릅니다. 오늘은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먼저 물어볼 거예요. 요즘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힘든지. 그리고 이번 주는 아이가 원하는 걸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걸로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먼저 물어봐 주세요. 뭐가 하고 싶은지, 요즘 어떤지.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 부끄러우시다면 댓글에 미안해, 고마워 한번 남겨보세요. 그 마음 분명히 전달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머물다였습니다.